외교통일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정윤현 새해 첫 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썰렁한 유머 하나 할까요? 네? 썰렁한 유머? 아니, 하지 마. 아니 정윤현이라 재밌는 거에. 정윤현이라 그래서요. 정윤현? 네. 네. 정유라 본명이 정윤현이라면서요. 정유연. 정유연. 그러니까 그거 연음해서 하면 정윤현이 되는 거죠. 하나도 안 웃겨. 안 좀 웃겨. 재밌는 걸로 준비해 오세요. 아이 썰렁 가재 개그해. 아니 병신년 가고 정윤현 온다. 아직 안 왔어. 설도 안 됐잖아.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막 난 나름대로 심각하게 준비하고 온 비장의 유머인데. 정윤현 새해 정말 그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리 시청자들을 웃겨주세요. 김종대 정의당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개그맨은 아닙니다, 제가. 네. 엔터테이너도 아니고 그런 건 개그맨들이 하는 거지. 네.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왜 하는 게 이러세요? 아니에요. 요새 저기 아줌마들이 다 드라마를 껐어. 막장 드라마. 텔레비전이 왜냐면 재밌으니까. 뉴스가 더 재밌죠. 요새 그럼요. 그래가지고 뭐가 유행이냐면은 팝콘 먹으면서 뉴스 보자. 정윤현 새해도 팥장 보면서 팝콘 드세요. 처음에 그 얘기가 중학생들한테 나왔는데 네. 요즘 중학생들은 지겹다고 안 봐. 예, 이제 막장 결말이 드라마를 보이니까? 끝까지 보는 건 주로 엄마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중학생들은 새로운 드라마를 원해요. 그래요. 새로운 근데 드라마. 이제 조금 있으면 2부가 시작돼요. 2부가? 네, 2부 시작되잖아요. 예, 이제 2부 리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되면은 곧바로 감옥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냥 2부가 감옥 안 시작되면 갈 수도 있어요? 그 아니,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요, 엄청 많아요. 탄핵되면 이제. 감옥 가요. 바로 갈 가요? 수- 예. 바로 수갑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 뭐 감기 걸렸다나 어쨌거나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니까 감기 바이러스도 탄핵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감기 바이러스가 탄핵 안 되고 저한테 옮겨왔나 봐요. 네.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네, 신년부터 지금. 근데 아이고, 이 올해 독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한 명 AI가 지금 창궐하는 가운데 A형 독감이 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한 명 구속되는 것만 가지고는 내 감기 바이러스는 탄핵 안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깜빵 가고 네. 그 옆방에 김기춘 가고 네.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내 남자 감기 이제 바이러스가 홍보 안 되는 다른 사동에 넣어야 돼. 옆 건물에 그러면 옆 건물에 옆 건물에 엮어줘. 대통령이 또 엮어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말만 하면 유행어야 요새. 참 이러려고 기자가 된다 자괴감도 들고 말이죠. 자,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 드디어 트럼프가 그분이 나타났어요. 북한도 약 올리고 덩달아서 중국도 약 올리고 그 핵 문제 관련해서 제일 먼저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교 관련해서 북한 관련된 핵 정보를 제일 먼저 보고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어서 북한이 미국까지 쏠 핵무기 개발? 안 될 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김종대 의원님. 예, 어떻게 어제 보십니까? 나온 보도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미 정보기관 그러니까 CIA인 것 같아요. 그 고급 정보 브리핑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보고로 네. 북한 핵 문제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의 현재 핵 개발 상황이나 향후의 위협의 예상 경로 또 여러 가지 양상들을 브리핑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큰 메시지죠.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튿날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언급이 뭐냐 하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핵미사일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 네. 그러면서 올해는 주체식 또 무기로 주체식 어떤 주체 무기로서 우리의 어떤 핵 억지력이 더욱 강화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떤 그 미국에 대한 도발적 언사에 대해 트럼프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얘기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어떤 그 브리핑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얘기가 트럼프가 뭐 이건 보고를 받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미국을 타격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못한다. 아니 또 단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마감했다고 우리가 이거 가졌어 믿어줘.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응수를 한 거예요. 됐거든?
내가 보고 받았는데 니네 그거 못한대. 이거예요 지금. 예, 김정은 딱 얘기하자마자 트럼프가 딱 받아가지고 됐거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문가. 마지막 예. 단계라는 거예요. 개발했다는 건 아니고 ICBM에 지금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해명 보고서 내야 되겠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우리 말했어. 막바지인데 아니, 왜 자꾸 그러냐. 그렇게 말했어요. 막바지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른바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예, 예.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태평양 작전 범위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다 작전 대상에 속한다. 네. 그걸 공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건 이제 적어도 괌이나 뭐 오키나와 하와이 뭐 이 정도까지 사정거리 5,000km 되니까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했다. 사정거리가 거기에 미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뜻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ICBM을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차원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네들 택도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이거는 이제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신년 초부터 지금 매우 그 진지한 화답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대미 작전은 대미 전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물망초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작전이 뭐였습니까? 네. 대북 전략이라는 것은 전략적 인내였거든요. 너희들 까불어도 나는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오바마 정부 입장이었는데 북한은 무시하지 말아달라. 나도 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네들 대륙간 탄도미사일 택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택도 없다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택도 네. 없다고 반응을 보였다는 것. 신년 초부터 이게 중요한 거죠. 트럼프가 반응을 보였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보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김종두 의원처럼 그게 기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기관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쭉 추적을 해보면은 작년 말쯤에 미국의 국방정보국, 그러니까 국방정보국이라는 것은 CIA를 포함하여 16개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9.11 이후에 다 통합해서 만든 게 국방정보국입니다. 국가정보. 국가정보국, 네. 국가정보국. 국방정보국은 따로 있고. 국방정보국까지 포함해서 16개 정보기관을 통합해서 만든 게 국가정보국인데 이 국가정보국 국장이 이제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그 북한을 또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북한의 비핵화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은 그것을 인정하고 북한하고 협상해야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제가 팟짱인지 어디선가 그 사건을 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보라는 것은 정책 결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 전 단계에서 정책 결정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다. 그러면 국가정보국장이 북한 핵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차기 정부에게 북한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이런 일련의 흐름에 따라서 본다면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보고를 했고 트럼프가 그걸 제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되어갈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중국 그리고 미국 그 양자 구도 속에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갈 거냐. 이게 물론 이제 북미 관계, 북중 관계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남북 관계 문제를 좀 중점에 놓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찌됐든 1라운드 전쟁이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팩트가 뭐냐면은 네. 작년 12월 28일입니다. 예. 중국의 아주국 부국장의 방한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이 양반이 원래 여기 한국의 주중 부대사를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중국 외교부에 네. 아주국의 부국장을 맡으면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이런 어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은 줄여서 김종대라고도 해요. 김종대? 그래서 역시 김종대를 나왔군요. 이러면은 되게 좋아한다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지금 김종대가 중국의 나왔습니다, 지금 외교부에 여기. 한국말을 아는 주류층은 예. 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종대 출신이에요. 북한에선 김종대가 최고예요. 그래서 난 한때 내 얘기인 줄 알고 우쭐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런데 예. 이 양반의 방한이 제가 보기에는 사드 배치와 동시에 중국이 한국을 경제 제재한다는 것에 대한 최후 통첩성 방안입니다. 오. 분명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양반이 돌아간 직후에 네. 귀국한 직후에 불과 하루 만에 유커들을 한국에 수송하는 한국 전세기계 중국 입항이 불어댔어요. 맞아요. 그리고 난리 났어요. 뒤이어서 네. 한국산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도 맞아요. 불어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이제 스모그 때문에 장려하는 건데 예. 한국산 배터리 차를 불어했다고요. 이것이 숨가쁘게 이어지면서 시진핑 정부가 신년에 뭐라 그랬느냐? 그 올해 외교 문제의 최대 핵심 이슈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라고 했어요. 자, 이게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에 네. 북핵 미사일이 실제 실존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한반도 주변의 가장 중요한 국제 정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창수형 말씀 중에 네. 그 무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이제 발사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도 미국에서 관변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뭐 38로스나 포린 어페어즈를 통해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네. 무수단 미사일 8번 발사했는데 7번 실패했다. 이것도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조야에서 특히 트럼프의 그 강경 보수 네. 아주 극우에 가까운 이 이데올로기 집단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쪽으로 지금 일제히 내가 보기에는 흐름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 의도적 무시입니까? 아니면은 물론 의도적 무시도 외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꼬실 때 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무관심한 척하면 그 여자가 거꾸로 애가 왜, 타가지고 나한테 정말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 그 미국이 외교 수를 구사하고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네. 네. 그런데 네. 그러면 트럼프 진영이 북한을 평가절하하면서 우습게 보는 의도는 뭐냐? 네. 그다음에 또 중국은 또 사활을 걸고 사드에 올인하겠다는 이야기는 또 뭐냐?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핵무장을 하자, 사드를 이제 사자 배치가 아니라 이게 유승민 그 의원의 개보신당의 유승민 의원 이야기 아닙니까? 네. 네. 이렇게 된 것들이 다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미, 중 또 대한민국이 다 엇박자가 나면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도 뒤 엉켜버리는 것이죠. 스텝이 막 꼬이고 있는 거예요. 꼬이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신년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시적으로는 지금 아까 굉장히 중요한 게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작년 연말에 그 중국의 아주국 부국장이 방한한 천하이 거. 아주국 부국장. 네, 근데 와가지고 그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기업들을 만난 게 뭐 삼성이나 LG나 뭐 SK. 현대기아자동차, 롯데 이런 주로 중국에 많이 투자한 그쵸. 그런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일종의 사드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압박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문제로 부상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우리가 북한에서부터 불어오는 북풍을 걱정했는데 네. 이번에는 북풍 플러스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중국풍. 중풍?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풍 뭐 마비되고 뭐 그런 거 내추럴 말고요. 네. 중국에서 불어오는 네. 서쪽에서 불어오는 네. 이런 이제 황사 바람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게 이제 지금 아주 미시적이지만은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신년이기 때문에 조금 트럼프가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한 또 미사일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거시적인 전망을 해보면서 이런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한반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트럼프는 어쨌든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은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그냥 뭐 유도저도 아닌 애매한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부시 정부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왔던 주로 군사 동맹 중심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트럼프 시대에는 크게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조금 소홀히 할 거고 네. 러시아하고 조금 다가갈 거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오바마 못지않게 강경책을 펼칠 겁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펼치는데 네.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이제 왜 트럼프는 중국이 자기들에게 별로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나라라고 보냐면은 트럼프가 계속 생각하는 거는 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 네. 트럼프는 이 신경이 영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 동북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에는 독일이 있고 남미에는 이제 중남미에는 멕시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을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트럼프는 지금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민 안 받겠다 그러지, 뭐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 압력을 넣고 있지. 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 압력을 넣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무슨 방위비 분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이 중국의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 상장이 미국의 일자를 뺏어가고 미국의 무역 흑자를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방식으로 제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방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바마와 달리 전통적인 군사 동맹보다는 경제적 관계를 중시 여기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수단만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게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드와 같은 또는 한미 동맹과 같은 군사적인 문제랑 같이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가 등장해서 미일 관계라든가 미일어 관계에 있어서는 네.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중 관계에서는 큰 변화가 안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겪어왔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돼야 되느냐 이런 어떤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걸 빠지는데 지금 이제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가 오늘 외교부 대통령 뭐 그 부재시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업무보고 한 거 보니까 그냥 뭐 말로만 잘하겠다 뭐 이런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이 외교부의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의 정의당의 업무보고에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그 거시적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미중 간의 강대강의 그 쟁투는 계속 벌어질 거고 오바마식의 강경책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그 천하의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그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그러죠? 우리는 항상 경제 아니면 안보 둘 중에 하나가 위기거나 아니면 둘 다 위기거나 뭐 이런 식인데 지금 둘 다 위기인 상황인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좀 더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왜 중국이 서두르느냐? 네. 최근에 미국이 사드 배치를 더 앞당긴다는 뉴스를 네. 계속 내보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이제 롯데 저기 그 달마산 정상에 있는 롯데 골프장하고 예. 국방부하고 토지를 맞결해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내일입니다. 오늘 내일. 왜? 오늘 내일이라고. 이 결정이? 1월 초순이라 그랬다고요. 예.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이거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네 언제 할 거냐? 아니, 수도 없이 국방부한테 물었죠. 답 안 해요? 그래 감정 평가가 끝나는 대로. 지금 근데 거의 끝났거든. 그러니까 날짜를 좀 정확하게 그건 들이대라 정확하진 이렇게. 않아요. 대략 1월 9일로 예상했는데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어쨌든 1월이라고 보면은 이제 성주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왜냐? 예. 그 직후에 네. 이걸 토지를 맞거래를 한 직후에 토지를 받은 국방부가 이제 달마산 골프장을 네. 즉시 미국에 공여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미 행정협정 소관이 돼. 대한민국 국내법이 안 통해. 그러네. 그 땅은 미국 땅이에요. 예.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근데 우리 왜 주권이 안 통해. 왜 즉시에 갖다 줘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네. 미국에 공여를 함으로써 이제 미국이 사드 배치의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또 앞당길 수 있는 재량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가 네. 저 성주에서 대규모 충돌이 한 번 예상이 되고 1월 중에. 그 1월 중일 걸로 저는 봐요. 1월 중에 성주에서 그리고 대규모 충돌이 예상된다. 성주에서 이제 집회 양상은 촛불 시위가 아니라 네. 미국 땅이 됐으니 미국 땅에 반입되는 물자, 차량 등을 통제하기 위한 물리적 행사 같은 양상. 이런 것들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상이 바뀌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정부보다는 미국이 주도해서 배치 시기나 이런 걸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은 미국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네. 땅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땅이 넘어가는 순간 이때부터 문제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국방부가 왜 이렇게 이걸 서두르냐는 거예요. 그거요. 저기 참나.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 다음 정부에 넘겨주기 쉽지 않고 기정사실화 대못을 받겠다는 게 그 사람들 의도기 때문에 네.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사드 배치하고 보겠다는데 뭐 맹목적인 집단인데 그거 뭐 이해하기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네. 중국이 급해진 거예요. 당장 왜냐하면, 이게 코앞에 닥친 일이니까. 중국은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되면은 아무리 차기 정부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때가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기 이제 정부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 되면? 한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네. 이건 뭐 나도는 소문이지만 네. 민주당조차도 박근혜 정부가 빨리 배치해주길 원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설마 진짜요? 왜냐하면 다음 정부에 자기들이 정권 잡아도 바꿀 수가 없거든. 국가 간에 이미 뭐 협약 다 맺고 이미 공사 들어간 거 이거 중지시키려니까 우리 손에 피 묻혀야 되거든. 이래서 이건 농담이에요. 네. 그 정도 이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네, 듣고 확인되지 잊어버리세요. 않은 사실이라는 걸 또 제가 강조해드려요. 네. 근데 혹시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란 것만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양상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는 거는 정권 교체기에 확실한 겁니다. 이건 저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관리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이걸 취소하면 미국으로부터 국가 간의 약속을 깼다는 엄청난 항의를 받을 거야. 그리고 북한과의 공조에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을 따돌릴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 페널티가 굉장히 셀 거라는 걸 예상해요.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국가가 저는 어려운 상황에 이거 안 빠지는 돼요. 거예요. 외교에서 아니 미안한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가지고 저 양반 지금 저러고 있고 뭐 이 사드 문제 말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미국 측에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수 야 이거 있어요. 좀 한번 좀 그러니까 물러줘. 그 말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한수만 좀 물러줘. 우리 대통령이 아니, 지금 봐봐. 정상적인 이게 상황이 아니야 이거. IMF 때 네. 대선이 겹치니까 네. 국제통화기금에서 대통령 당선자 후보들을 다 만나잖아.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를. IMF 총재가 IMF 때. 네. 그래서 대선 후보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합의를 가지고 한국의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다음 정부의 대선 후보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합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예. 사드 배치를 더 앞당긴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탄핵당한 대통령과 그 잔당이 예. 허튼 소리 하지 말으라고 예. 지금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한미 FTA도 지금 폐기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하고 추진해 나갔던 TPP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네. 근데 한미 사이의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그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는 네. 한미 사이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에 대한 추진을 일단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추진을 계속 해나갈 수 없습니다. 네. 설사 한미 사이에 만약 이것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네.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이것을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약에 관한 성격을 명시한 그게 이제 비엔나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그 조약에 대한 이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
이제 앞으로 탄핵될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탄핵만큼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협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 벌어진 상황에서 네. 이제 우리는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는 유의한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요청, 국가 요구라 그러면 주권이니까. 좀 그러니까 요청. 어? 우리가 살짝 미안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또 그 저기 비행장 쓰면서 막 주차료 엄청 낸 거니까 미안하게 됐으니까 야 한수만 물러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우선 좀 단계를 밟아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럼 우선 대선 후보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국 측에 요청하는 뭐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김종대 의원님 이걸 어떻게 한번 보세요? 봅시다. 네. 지금 이 사드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올해 연말에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지금 이 박근혜 정부하고 미국이 다음 정부가 불확실하다고 보고 더 땡기는 데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 위기가 오고 또 저기 5월쯤이면은 이제 물리적인 충돌, 이제 네. 본격적인 시설 공사 기간이니까 네. 이런 것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 누굽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미국의 요구였고 그걸 수용한 박근혜 정부예요. 네.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다음 정부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식해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떤 다음 정부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막아내지도 못하고 비판도 못했어요.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중국이 또 저렇게 나오는 마당에 우리가 한번 사드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 국방위원이 저조차도 한미 간의 검토 결과에 A4지 한 장을 못 봤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우리 보고 이거 똥 싸놓고 가면 다 치우라는 얘기인데 네. 이것만은 정말 이성적으로 하자. 왜 땡겨서 위기를 하냐. 이거는 원래대로 올해 연말로 미뤄라. 네. 이렇게 해놓고 정책 결정에 우린 재검증 기회를 갖겠다. 네. 이거를 야권의 대선 후보들의 합의 사항 정도는 돼야 미국이 그 메시지를 받고 네. 야 이거 우리 이미 떨어지는 낙엽 이미 반은 죽어인 식물 정부 박근혜 정부하고만 하다가 한국에서 큰 역풍을 맞겠구나. 네. 이런 정도의 압박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야당은 좀 안 하고 땡겨지는 거를 마치 수용하는 듯 하면서 네. 또 말로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게,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문재인 다음 대표는 정부 그런 얘기를 가면은 했죠. 예.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 상당 부분 진척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은 비용은 누가 책임지냐? 국민들이 또 책임져야 그때까지 되잖아. 나가는 비용은 또 얼마냐고.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보면 뻔한 스토리 가지고 이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왜 논리적인 접근을 못하냐?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네. 그 배경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에요. 요즘 저 안보 문제에 관한 큰 야당들의 입장이 일제히 그 중도층 견인 전략으로 가서 그렇죠. 그 안정적인 걸 어떻게 추구하는 중도층을 견인하겠다고 가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거든. 그거는 일종의 정치 전략상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보 정책도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저도 그 의미 있게 봐요. 그런데 예컨대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안보 정책에 보면 사드 얘기를 아예 빼버렸잖아요. 아예 빼버렸잖아. 네. 그리고 이제 골치 아픈 주제는 피해 가자. 이래가지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아니라 회피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 그거는 중도층에 대한 선거 전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보 정책을 그 구미에 맞게 하고 예비역 장성들 병풍 세워서 예. 이렇게 한번 모양 만들고 이런 것들로 이제 안보 행보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추미애 대표가 이제 전방부대 방문하고 국민의당도 갔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보 행보를 본격화하다 보니 네. 사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거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첨예한 대립 전선은 사드에 있고 당장 지금 그 대토 문제가 정리가 되면 1월 말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를 좀 피해가기 전략으로 한다면 이래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그렇게 있겠냐? 되면 쟁점은 박근혜 여기서 정부는 형성되는데 탄핵 당한 상황에서도 맘 놓고 요리한다 이겁니다. 정치권을 맘 놓고 요리하는 거예요. 네 애시당초 박근혜 정부 스케줄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땡겨진 거니까. 훨씬 땡겨서 의도적으로 긴장 조성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석으로 야당을 몰아넣고 정치권을 흔들고 네. 그다음에 개혁 보수 신당이 그 거의 정의당 선거 공약을 베낀 경제 사회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누구야, 저작권이 다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 그거.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정의당으로 입당해라. 유승민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보수의 이미지 보수층을 견인할 수 있는 남은 자산이 안보 문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저기는 사드를 더 지져, 더 외쳐. 더 외쳐. 그런 다음에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못하는 이유가 사드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래. 네. 이건 황당무계한 발언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사드 전선에서 일탈했어요. 네. 국민의당은 사드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10월 이후로 없는 한 것 번도 같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사드 문제는 투항을 해버린 정당한테 뭘 사드 문제를 갖고 생 트집을 잡아? 그건 의도적인 편가르기고 각세우기입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해서 이걸 예. 가지고 자기들 남은 정체성 보수 그거 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드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아까 제가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트럼프는 사드를 배치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중국의 이 제조업 성장이 네.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중국 없는 세계.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거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경제적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 근데 사드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 사드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사드로 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일종의 이제 봉쇄 전략으로 군사적 압박을 취하면서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 차원에서 오바마는 사드를 배치하는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하고는 전략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경제와 쌍끌이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드 배치를 미국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트럼프가 지금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국내적으로 볼 때 사드 네. 문제를 가지고 사드 자체를 가지고 찬반 논쟁의 구도로 가면 안 됩니다. 사드 자체를 가지고 물론 이제 성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드 자체를 가지고 당연히 찬반 논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국가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네. 사드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찬반 논쟁 구도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민주당 근데 지금 당장 첨예한 그 문제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국가 전략이 없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위험한 방향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남북 관계를 아니, 푸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뿐만이 큰 틀에서 아니고요. 푸는 건 맞는데 이 사드 문제, 당면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피해가기 전략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제 김종대 의원의 주장인 건데 아니 저는 그렇게 그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드는 다음 정부로 넘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 현재 사드를 추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야당 후보로서 취할 수 있는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면 안 된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동일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종대 의원의 경우에는 1월에 이미 대토를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 끝내버리면 이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현실론을 네. 얘기한 건데 그 현실론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안보 전략을 발표할 때 안보 정책을 발표할 때 그 사드 문제는 아예 뺐다. 이 피해가기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이제 종합적인 안보 전략을 세우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대토 문제를 가지고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입장을 세워야 되지만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해결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제주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강정마을 현지에 가가지고 싸우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십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미국의 국가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해서 미국의 전략을 수정할 것인가? 국가를 겨냥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랬을 전략도 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가 필요한가를 말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전략은 냉전 해체 이후에
그러니까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후에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안보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등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주 도식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하고 가까이 갈 것이고 미일 동맹이 조금 느슨해질 것이고 중국하고 관계는 더 악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동북아시아에서 사드 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트럼프 외교 전략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경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는 과거에 북한이 98년도에 처음으로 북한은 이제 위성 발사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을 뭐 계속 만나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동결시키는 그런 미 북한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중재적인 역할을 한국 정부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현안으로 발생하는 대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성주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가지고 연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등장 이후에 냉전 이후 가장 크게 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그거는 우리의 당연히 국가적인 해야 어떤 되는 당연히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하겠죠. 캠프마다 국가 전략을 당연히 짤 텐데 김종대 의원은 그게 없다는 거고. 자, 이거 네. 한번 보죠. 한번 얘기해 보자. 저 사드 문제는 네. 민생의 문제입니다. 자꾸 이 현장에 안 내려가 본 사람들 얘기가 이 사드 문제를 자꾸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는 게 저는 국민의당이 특히 심하다고 봐요. 딱 한 번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과시적 행태를 하고 다시는 안 내려옵니다. 예. 그 당의 특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만과 허위입니다.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약자를 죽여왔죠. 그런 식의 정치는 우리 신물나도록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민생의 문제고 우리 사드는 현장의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성주나 김천의 시민들이 동북아 정세를 모르고 국제 정세를 모르고 한미 관계를 몰라서 저렇게 촛불 시위하나? 그 사람들 요즘 웬만한 서울의 전문가 뺨쳐요. 제 방송 다 들었어요. 예, 저는 골목길에 가도 사람들이 알아봐요. 성주하고 김천. 네. 그래서 저 김천 가서 이제 내 마음의 지역구는 김천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진짜 출마하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어 내가 진짜 지금. 지었고 재선. 야, 재선을 벌써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김천이 예. 일어난 일의 기적이었다고.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어떤 그 국가 전략과 현장을 다 통틀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핵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네. 또 어떤 그 핵 전쟁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저 괴물 덩어리가 왜 우리 옆에 산 정상으로 오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걸 누가 풀어줬습니까? 정치인들이 지역 이기주의라고만 했지 그 궁금증을 과연 풀어준 적이나 있습니까? 또 이것이 그 우리가 지금 하는 용어대로 왜 올해 7월 8일 날 박근혜는 그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정을 했으며 배치 결정을 했으며 또 왜 지금 아무도 모르게 이 토지 거래가 성사가 되고 그렇게 돼서 공여라도 되는 날이면은 주민들에게 약속한 환경 영향 평가도 이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누구 하나 이거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국가 전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될 정치의 입장에서라면은 당연히 여기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는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보고도 드리러 저야 뭐 계속 내려가지만은 네. 한때 이걸 갖고 똥폼 잡던 정치인들은 다시는 안 내려와요. 이게 바로 약자를 대하는 20대 국회의 자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지만은 내가 누차 느끼지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말이에요. 정치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다고 봐요. 20대 국회가 해산돼야 됩니다. 20대 국회가 남아 있는 한은 절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보고 들은 이 국회 실상이 거기에다가 87년에 우리가 1차 민주혁명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은데 시민항쟁이 그나마 결실을 맺은 이유가 뭐냐? 정권은 못 바꿨지만 불과
12월에 대통령 선거 있고 4개월 만에 13대 국회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88년에 13대 국회 선거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그걸로 남은 혁명을 완결지어 가지고 비록 정권은 못 가져왔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오늘날 진보가 먹고 사는 제도는 다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노총, 뭐 언론민주화 다 그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돼도 이 20대 국회에서 친박 비박 프레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 야당 자체도 제가 보기에 자 이렇게 한번 물어죠. 국회의원 300명 있어요. 그런데 촛불 시위가 10차 집회까지 있었는데 네. 자기 발로 저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치인으로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지 발로 기어 나와 본 정치인이 300명 중에 제가 보기엔 4분의 1도 안 돼. 4분의 1도. 5분의 1도 안 될 거야 어쩌면. 당 행사만 하고 다 가요. 당 행사에서 출석 체크하고 다 가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어디서 차는 대기하는지 쏜살같이 가버리고 시민들한테 관심 없어요. 이 국회를 남겨놓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당연히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이 사드나 이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 다루는 양상을 보면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뭐 유보론, 찬성론, 반대론 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논리적 근거가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게 문제, 다른 근본적인 문제 문제를 비단 지적을- 사드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국정 현안을 다루는 신체제가 아니라 구체제 앙시앙레즘의 친화적인 20대 국회는 이미 체질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적응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탄핵도 머뭇거린 겁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까놓고 말해서. 예.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잠깐만, 문재인 대표가 성주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나요? 네. 그래요? 아 진짜? 그건 뭐 물어보니까 내가 답변하는 일부러는 얘기할 생각 없는데 네. 없는 게 진실입니다. 그렇군요. 한 번은 가셔야 되겠네요. 그죠? 성주 국민들하고 만나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일 그 지지도가 높은 후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그 캠프가 뭔가 가장 유력 대선 주자를 잘못 그렇죠.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 보조하고 있다? 잘못 보좌하고 있다. 보좌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고 있어 내가 보기엔. 아자를 보좌가 빼야 돼. 아니라 보조. 그것도 비리비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탄핵 국면을 왜 대선 선거 공간으로만 생각하느냐는 거야. 이 탄핵 국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치 공간이고 국민들이 차려준 밥상이에요. 그거를 자기 대선 선거 운동만 하라고 이게 철회된 국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하나도 처리하는 기본 자세와 자기 실력과 수준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치열하게 논의되거나 이러지 못하고 네. 그리고 지금 논리적으로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또 어떤 보수의 안보 공세가 예상되는 이 벚꽃 대선이 됐을 때 필경 촛불 대 안보 선거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과연 튼튼한 어떤 대응력 우리가 어떤 건강 체질을 갖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 중요한 포인트 오늘 뭐 굉장히 막 그 묵혀두었던 얘기들 다 쏟아내는 분위기인데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말을 못 꺼내겠어요. 예. 김정대 의원이 지금 그 동안에 예, 막 하고 싶은 격정적인- 이야기 내가 맺힌 게 많아서. 맺힌 게 많아가지고 격정적으로 다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 근데 저는 신년 이제 첫날. 이 어떤 탄핵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참여입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는 그게 뭐냐 시민 참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뭐 옴부즈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는 각종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단체가 정부하고 협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시민 참여냐? 그것도 하나의 시민 참여일 수 있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거,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 이것도 시민 참여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참여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형식과 하나의 제도로 어떤 이것하고 전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시민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주인이다. 이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시민 참여는 어떤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서 어떤 제도가 있고 법이 있어서 또는 대통령이 이만큼 하라 그래서 시민 참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유월항쟁 때도 그랬는데 유월항쟁과 이번에 탄핵 국면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유월항쟁 때는 시민들이 6.29 선언 이후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잘 될 줄 알고 그러다가 6.29 선언 이후에 이제 7, 8월 달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투쟁을 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6월 항쟁의 시민 참여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시민 참여가 지속되지 않음으로써 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죽 써서 개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도 시민들이 촛불을 끄지 않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시민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본다면은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 것도 시민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포퓰리즘적 선동을 통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인 거죠.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된 것도 시민 참여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포퓰리즘이 먹혀 들어간 것이고요. 잠깐 시간이 저기 네.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드 위협론 같은 거, 그러니까 사드 결정을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따져야지. 대통령이 이거를 따져보자.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회 국방위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좀 따져보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고 지금 그 탄핵 심판이 끝나면 곧바로 대선 국면이 열리는데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7년 대선 당시에 강정 미군 기지 문제가 이쪽에서는 주요 쟁점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붙음으로 인해서 정치의 중심이 됐어. 정치의 중심이 되면서 빨려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가 예방 그래. 주사를 지금 맞고 따져야 준비를 된다. 해야 된다. 이 그거는 문제를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한다. 또 당합니다. 자,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막다른 있는 골목으로 잠깐만요. 가고 있어. 잠깐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 아니냐. 그죠? 이 쟁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쟁점은 이 문제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가장 큰 대한민국 안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를 그냥 그 피하기 전략으로는 피구는 잘할 수 있지만 관리가 안 됩니다. 피하기 국가 위기 전략하면 관리가 될수 피부만 있- 좋아져. 그러니까 그게 바로 피부만 잘해. 야권의 지금 마늘 주사, 백옥 주사예요. 피부만 좋게 하고 건강은 나빠지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런 관리 방식이에요. 제가 이 야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건 뭐냐? 네. 저도 정권 교체 아주 그 간절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문제 본질에 깊이 천착한 전문가 집단. 이게 지금 야권엔 다 해체돼 있거든. 그래요? 지금 다 해체돼. 아 여기 전문가의 이제 야권의 전문가 두 명 아니야? 이게 두 사람? 야권이라고 하면 네. 국회의원과 그 스태프와 자문 역량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정책과 원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이걸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잖아. 지금 그게. 그걸 좀 누가 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좀 엮어 넣어. 아니 그래서 이제 김종대 의원 국회를 20대 국회를 해산하자 그랬는데 네. 저는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런 시민들은 시민 참여의 방식으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벌 개혁, 이게 바로 이제 교육 개혁. 예, 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시민의 목소리인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그 되는 1, 거죠. 2월 국회 때 우상호 대표가 좀 해보겠대요. 예, 개혁 입법.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초기에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국회에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위기 관리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맞아요,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행정부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시점에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네. 국회의 외교안보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편지를 하나 보낼까? 우상호 원내대표 항상 두 단계 늦게 뒷북을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아니, 근데 그분이 되게 하는 왜 말씀에 그렇게- 틀린 건 없어.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늦어. 예. 그래서 항상 끌려오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는데 자 이게 그 지금 창수형이 말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시민 참여가 제대로 되려면 촛불을 닮은 국회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는 국민을 닮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선거제도에서 시작됩니다. 양당이 불로소득으로 가져가는 게 10%에서 20%씩 나눠먹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찌됐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1, 2월에 있을 주요 개혁 입법 이슈 때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 사드 관련돼서 이게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드네요. 절차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지금 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네. 내일 지금 결정을 진행을 한다는 거 하고 아니에요? 있다는 굉장히 건데.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를 지적해 그거 주신 같은 거예요. 경우는 이제 롯데에서도 네. 지금 갑자기 롯데에서 그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어떤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성조하고 롯데 그 지금 어디 있는 그 서울 남양주 쪽인가 있는 거하고 바로 이렇게 교환했을 경우에 네. 그 등가 교환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롯데한테는 이익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망한 골프장 주고. 아닌데 이제 아니, 문제는 정경유착이 돼 있는 나라에서 뭐 그것만 따지겠어. 다른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롯데 경영진들의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물밑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금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딱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야. 다 그러니까 따져봐야 이렇게 돼요.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 네. 것들이 대한민국의 부실 공화국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절석 처리라든가 그렇죠. 정경 유착이라든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안보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국방 분야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초기에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시켜버려 가지고 네. 나중에는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질러 놓고 보면은 뭐 되돌릴 수 없으니까 어찌 되겠어라는 오랜 경험 속에서 노하우가 축적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 식대로 국방부의 스케줄대로 그냥 하면 돼. 뭐 알아? 다음 대통령 온다 한들 뭐 국방 알겠어? 사드 뭐 알겠어? 야 우리끼리 그냥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는 와중에서 그런 관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롯데에 대한 중국의 현지 보복이 시작이 됐죠. 이미 시작됐죠. 롯데가 세무조사 받은 건 12월부터예요. 예, 그리고 저 국내 아주부국장이 와서 한 얘기도 그거예요. 왜 기업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에게 연대 외교부는 책임 싹 다 안 묻겠다는 만나고 거야. 기업들만 만나고 기업들 중에서 있어요. 대중국 투자하는 기업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자 그렇다면은 네. 지금 우리가 일부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올해 사드로 인한 직접 손실액만 13조 원으로 봅니다. 아이고. 거기에는 간접 피해, 뭐 한국에 대한 혐오감 확산이라든가 문화적 피해 그럼요. 이건 뺀 거예요. 그 연예인들 지금 다 그건 공연 장기적으로 취소되고 나타나요. 난리잖아요. 네. 예. 드라마 그러면은 뭐 이런 거. 거기에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쌓아놨던 한중 관계의 자산이 유실되고 네. 우리의 기회이익이 날아가는 건 여기서 다 뺀 거라고. 직접 피해액만 우리가 13조로 봐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무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싼 무기는 없어. 그런 게 들어오고 있어. 그걸 미국이 국가 공짜로 경제를 촉구하면서 놔준다는 막 거에 그러는 지금 얘기야. 전 국민이 네. 또 국민들 상당수가 감지덕지하고 감동한 상태예요. 미국이 자기 돈으로 놔드린다. 한국 불안해하는데 놔드리자. 아니, 지 돈으로 사드가 무슨 한다는 거 아니야? 귀뚜라미 뭐 이런 보일래요? 거잖아, 지금. 예. 뭐 한 뭘 자기 돈으로 놔줘 놔주긴. 미끼 상품이에요. 미끼 상품. 다른 거 팔아먹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련의 수순쯤 됐으면은 말입니다. 세상에 국가의 엘리트들이 지금 이 사드로 인해 가지고 초래되는 전략 변화와 우리 국가 이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꽤 진지한 토론이 있을 법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보수가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생각하는 국위가 아니야 국위? 그런데 보수는 이 사드를 이미 이데올로기화 시켰다고. 그 사드의 찬반 세력으로만 갈라놓겠다. 예. 사실은 원래 새누리당의 사드 반대 세력이 꽤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윤상현 같은 사람. 예, 맞아요, 맞아요. 꽤 예. 많았다고. 예. 그런데 저기 뭐야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저당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들쥐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질 것 같아. 저당이. 그러게. 예, 임명진 목사 때문에 한 번 더 갈라질 것 같아. 세동강이 납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이합 집산을 하는 저 정신없는 와중에 당장 내일 모레 내 정치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시점에 저 사람들이 앉아서 국가와 국익 사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까? 지 목숨이 먼저구나. 그다음에 예.
내 정치 생명이 먼저야. 그러면은 지금. 주도권을 잡은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래 똑바로 야 좀. 3당이나 4당이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느냐 네. 그거 하자고 하는 건 정의당이 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대선에 지금 뭐 큰 희망이 없는 정당이 그 당은 후보도 없잖아. 아니 그래서 내가 당내에서도 아주 열받아서 요즘 회의하다 보면 언성이 네. 높아지는데 아, 그래요? 예. 자 이걸 봅시다. 이러는 와중에 말입니다. 예. 저기 또다시 이제 우리가 광장의 시민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나라의 운명이랄까 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 번영의 시계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시민들보다 더 못 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네요. 그래요. 그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다 됐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꼭 짚어야 됩니다. 오늘 송영길 의원 전 인천시장이죠. 그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어요. 민주당 의원 8명이 중국 측의 자제를 촉구하는 방중 일정을 잡았습니다. 떠났을걸요 아마. 2박 3일인가 3박 4일 일정으로 갔다 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입니다. 예, 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 8명이 가서 야 중국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합시다. 이게 되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서 왕이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에 따르면 우리는 트럼프도 만나고 왕이도 만나는 외교를 하겠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그 보세요?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사드 문제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이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중국을 방문해서 왕 외교부장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보복 조치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내놓고 노골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드 문제가 있는 한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대장부의 복수는 10년을 가도 늦지 않는다. 그 때문에 사드 문제가 있는 한 중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쓸 겁니다. 그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우리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26%라는 이 무역 카드를 중국은 뽑아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국 정부가 내놓고 한다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 가가지고 우리 경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중국의 이런 조치들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중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진핑 체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유달리 친근하게 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친근하게 대했던 것은 시진핑의 전략이 있었던 거였죠. 그거는 일단 한미 동맹 관계에서 한중 경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서 사드에 대해서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또는 배치를 안 하게 만들려는 시진핑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추진해 버렸기 때문에 올해가 시진핑 주석 임기 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자기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배신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기의 일종의 중간평가 기관에서 강한 외교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잘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보수 세력들이라든가 보수 언론들에게 악평을 당할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동료 의원으로서. 글쎄 이제 이번에는 단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도 똑같은 창수 형하고 같은 우려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지켜보려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만나는 급이 달라졌어요. 저번에는 조금 그냥 세미나 하다 왔다고. 예. 그리고 성명서도 발표 못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달리 할 수 있느냐 이거고. 왕위를 만난다는 건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천지 차이죠.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는 게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학자들 만나는 거하고 이제 본격적인 영도 그룹의 네. 핵심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야권 대선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러 간다. 이야기는 조금 저는 적절치 않는 발언이고 사실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국가 국익을 정말 걱정하는 의원들의 순수한 방문으로서 네.
저는 상당히 어떤 격을 더 스스로 높일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근데 야권 대선 후보라는 정치 논리에 편승한 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칫 야권 아주 대선 부적절한 후보. 발언이다. 자칫 이 그 저기 저 안보 논리를 정치화함으로써 스스로 함정을 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치 못한 언행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분명히 가서 할 말은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가 뭔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러지 않으려면 아예 가질 마라. 그래서 저번같이 아무런 뭐 결과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은 사실은 시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만 이번에는 만나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뭔가 좀 결과물을 갖고 올까. 또 그래서 이걸 또 국내 정치 야권 대선 후보하고 와서 또 결부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언행만 잘 관리하면은 그나마 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이죠. 네. 네. 예컨대 그 왕위로부터 미션만 받아가지고 오는 중국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진핑 주석의 어떡하죠? 신년사에서요. 네. 중국의 외교적 언사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유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에서 중국의 국가 위협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겠다. 중국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죠. 지키겠다. 그런 입장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 주변 국가들의 신년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년사를 내놨어요. 그리고 중국을 위협하는 거는 영토를 위협하는 것, 그다음에 해양 주권을 해양 위협하는 것, 사드 문제도 중국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아까 김종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아 정말 그 단 하루도 편하게 이 나라 국민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장 1월 초에 이 사드 대토 문제가 정리돼서 성주에서 또 물리력 충돌 같은 게 발생할 때 또 허둥지둥 뭐 대응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이게 그 안보 프레임이 가동돼서 국민들을 또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될까봐 정치가 먼저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들까봐 진짜 우려되는데 오늘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도 좀 분석을 해보고 그렇죠. 그래야 재밌는 얘기도 많이 되는데 있어요. 재밌는 네.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기문 이야기도 하기로 했는데 또 못했네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얘기 원래 하루에 하나씩 했는데. 하루에 하나씩 그 12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 문제도 좀 짚어야 되고 오늘 할 다음에 얘기가 몰아서 되게 반기문 특집을 많았는데요. 한번 할까요? 예, 반기문 특집, 반기문 스페셜. 저희가 또 귀국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일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조만간 또 김창수 원장님 모시고 북한 문제는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